자, 얘들아 우리 3쪽에 선생님이 목차 쭉 넣어놨거든? 방학 동안에 뭘 할지를 쭉 한번 볼 거냐면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여름방학 때는 선생님이 여러분 독서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많이 할 거야. 그럼 방학 동안에 왜 독서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냐면 다음 학기에 독서가 들어가는 학교들도 많지만 여러분 우리 고3 이제 여러분도 고3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3 겨울방학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제 수능 특강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특이라고 하는데 그 수특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1월 마지막 주나 아니면 조금 빠르면 올해는 1월 한 세 번째 주부터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1월부터 거의 바로 그냥 수능 특강 수업했거든. 그래서 수능 특강이 나오면 수능 특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해. 그래서 여러분 문학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이 200작품 정도가 들어가 있고 독서는 140작품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볼 때도 문학으로 다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독서만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두 개 병행해서 시험 보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수특이 얘들아 문학이 들어가는 친구들은 문학 반이 시험 범위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면 아까 200작품이라고 했잖아. 여러분 2학년 때 공부했던 양이랑도 이제 잽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거의 100작품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서도 70작품, 70작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줘도 돼.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는 여러분 고3 때는 과목 수가 많이 줄잖아. 이제 등급이 나오는 과목 수가.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제 국어, 수학, 탐구 2개. 4개만 등급이 나오거나 아니면 국영수 3개만 여러분 등급이 나오거나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분 전반적으로 여러분 등급이 얘들아 이제 과목수가 줄어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이제 범위가 이제 국영수 대부분 아니면 국영수 3 이렇게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목수가 줄어든 만큼 아이들이 내신 따기가 좀 더 얘들아 다 공부 많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범위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수능 특강을 좀 더 많이 할 거야. 그래서 특히나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수능에서 6지문 중에 4개가 수능 특강에서 그대로 나올 거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는 무조건 공부를 해줘야지. 그래서 방학 때는 수특을 좀 공부를 많이 해줘야 돼. 문학 공부하고 독서도 공부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고2 여름방학이잖아요. 그럼 이 여름방학 때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다음 학기에 나오는 독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이제 1학기 때는 문학을 좀 더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이제 독서에서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를 좀 연습을 해볼 거야.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지금 수능이 재작년부터 조금씩 변화 기미가 좀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은 완전히 바뀌었고 재작년은 조금 변화 기미가 보였고 여러분 작년 올해는 좀 수능의 형태가 많이 바뀌어서 아마 여러분도 바뀐 유형으로 보게 될 거야.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수능에서 오답률 1위부터 10위까지 이거는 뭘 나타내 주냐면 어떤 과목이 좀 어렵냐 어떤 유형들이 조금 문제가 많이 까다롭게 나왔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얘들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럼 여러분 독서 같은 경우가 얘들아 몇 개가 들어가냐면 8개에서 9개 문제가 1위부터 10위 1위 어려운 문제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학은 안 들어가거나 1개 그 다음에 여러분 화작은 안 들어가고 문학은 1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꼭 2개 이런 식으로야. 그러면 여러분 전반적으로 여러분 독서하고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은 언매가 되게 중요한 거였네. 문학은 얘들아 왜 안 어렵게 생각을 하냐면 수능 특강 아까 얘기했듯이 6개 중에 4개가 그대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1, 2학년 때 거의 대부분 문학을 중심으로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되게 까다롭게 이제 문제를 많이 내는 경향이었어. 근데 작년에 얘들아 정부에서 뭘 하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쉽게 내라. 쉽게 내라. 쉽게 내라고 하니까 평가원이 알겠다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러면 작년 수능은 역대 3위였어요. 제일 어려운 순위로. 쉽지 않았어 얘들아. 그러면 킬러 문제는 싹 다 없애고 중킬러 문제들만 쫙 포진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중킬러 문제들이 이제 어떤 유형들이 돼버렸냐면 이제 작년부터 변한 거야. 작년 수능부터 여러분 올해 이제 고3들이 보는 모의고사들 쭉 보면 독서가 얘들아 4개 그 다음에 문학이 4개 아니면 여러분 독서가 한 5개, 3개 아니면 3개, 5개 그러니까 얼추 평균적으로 한 4개, 4개 정도씩이 들어가고 언매하고 얘들아 화작이 각각 다 2개씩 어떨 땐 좀 많으면 언매 화작이 다 3개씩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변화 양상이
크게 세 가지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마 여러분이 수능 보는 것도 아마 이 변화된 기조로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변화 양상 세 가지가 뭐야 얘들아? 독서는 난도가 수월해졌네. 근데 여러분 수월해졌다 해도 옛날에 너무 겁나 어려웠어가지고 여러분 수월해졌자 여러분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있는 거고, 그래도 예전보단 많이 괜찮아진 거야. 그 다음에 어디에서 난도가 확 올라가는 거야? 문학에서 난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 근데 이런 문학은 선생님이 수능 특강 연계 그대로 시킨다고 했잖아요. 연계가 그대로 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워. 그러면 어려운 건 지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렵냐면 선택지를 꼬아서 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선택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유형으로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선생님은 문학을 여러분 이제 문학에 여러분 지문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 유형으로 많이 바뀌었는지 그 유형들을 이제 방학 동안에 좀 많이 본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독서는 여러분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여러분 또 이제 얘들아 또 유형이 또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거, 쉬운 거, 혹은 여러분 지문은 쉬운데 선택지는 까다로운 거, 선택지는 쉬운데 지문이 어려운 거, 다양한 걸 연습을 해봐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랑 방학 동안은 그 다양한 것들을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러분 화작을 여러분 대부분 어떻다고 많이 들었어? 화작이 쉽다. 공부량이 얘들아 적은 거는 맞아. 상대적으로 엄매보다 공부량이 많이 주는 거는 맞아. 그런데 화작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 얘들아? 오답률이 두 개씩 다 들어가기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오답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난도를 올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왜냐면 엄매랑 화작의 평준화 얘들아 비슷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전반적으로 화작이 얘들아 쉽다라고 생각해서 문제 푸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고3 아이들도 얘들아 화작에서 계속 시간이 계속 많이 쓰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원래 특이하게 얘들아 3월, 6월 고3 모의고사들 다 오답률 1위가 화작은 다 1위가 화작이야. 76%예요. 그래서 화작이 엄청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반적으로 여러분 변화 양상은 독서는 상대적으로 수월해진 만큼 여러분은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적용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문학은 까다롭게 나오더라도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제 나중에 수능 특강 나오면 그때 공부해도 돼. 왜냐면 1학기까지 여러분 문학을 중심으로 많이 공부해왔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유형별로만 잘 정리만 해줘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엄매하는 친구들은 엄매 방학 동안에 조금 미리 공부하라고 선생님 복습하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조금 미리 공부해서 책 2권 하기도 하잖아요. 그거 하도 되고, 화작은 여러분 사실 비문학이랑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일치 문제를 찾는 거라서 화작을 선택할 친구들은 방학 동안에 비문학에서 독해 실력을 좀 더 많이 늘려서 이걸 봐야겠다. 왜냐면 고3들도 지금 얘들아 화작이 얘들아 그 교과서로 들어가서 얘들아 내신 보는 친구들도 학교 선생님들이 화작 문제만 내시는 게 아니라 독서를 섞어요. 그래서 독서를 화작 문제처럼 바꾸시거나 화작을 독서화 시키시거나. 그래서 여러분 화작은 독해 실력을 좀 많이 물어본다. 내신에서도 그 다음에 여러분 수능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독서를 방학 동안 좀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문제 유형들이랑 여러분이 배경 지식을 꼭 알았으면 하는 문제 지문들 선생님 좀 선별했거든. 그것들 한번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뭘 정리해보냐면 여러분 싫어하겠지만 지문 길고 경제 지문에 계산하는 문제 3콤보예요. 여러분 싫은 문제 3콤보가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 여러분 채권 지문을 가지고 왔어. 왜냐면 채권은 여러분 94년부터 여러분 2024년까지 수능에서 30년 정도 수능을 봤잖아요. 그 30년 동안 수능 본 동안 여러분 채권만 수능에 5번 정도 나왔거든. 그러니까 채권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제재이기도 해. 그래서 선생님이 채권을 너무 잘 설명한 지문이 있어서 요거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 지문에서 채권이 어떤 원리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본 개념은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채권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채권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문단. 채권은 정부랑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또는 주식회사와 같은. 그럼 여러분 문장 읽을 때 뭐뭐와 같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종류를 설명할 때 설명하는 방식이지. 그러면 채권은 발행자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지만 그 발행자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미래에 일정한 이자나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채무 증서를 말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가 그러면 여러분 채권을
발급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즉 채권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이러면 이게 정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배경 지식으로 채권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게 바로 이 문장이에요. 채권의 기본 정의만큼은 여러분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해. 그럼 자, 채권은 금융상품이야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상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래하는 것을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들아 채권이라고 하는 애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 현상이에요. 발행자랑 투자자야. 맞아. 그러면 여러분 채권이라고 하는 건 발행자랑 투자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여러분 거래라는 건 상호 얘들아 뭘 주고받는 걸 거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게 본문에 지금 세 가지 나왔거든. 세 가지가 뭘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야? 이자, 원금. 근데 그게 적혀져 있는 채무증서, 종이 조각이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채무증서가 바로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자가 적혀져 있는 거, 원금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증서, 이게 채권이거든 얘들아. 이 세 가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자하고 원금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 거고 증서로 약속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투자자도 그럼 뭔가를 줘야 되잖아. 거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투자자는 뭘 준다고 본문에 지금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얘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니까 그러면 얘가 얘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얘들은 채권의 목적이 뭐예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지금 자금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여러분 투자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발행자는 즉 정부나 지자체나 회사들은 이걸 갖고 투자를 해서 기업에 얘들아 운영을 하는 거야. 정부를 운영을 하는 거야. 이러면 정부가 정부 산업을 해, 사업을 해. 정부 사업에 얘들아 막 1,000억씩, 2,000억씩 들어 얘들아. 그거를 여러분 채권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돈을 버는 금융상품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채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예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예금하고 적금의 차이점이 뭐지? 둘 다 저금하긴 저금하는데 한 번에 돈을 넣냐? 이게 예금. 응? 근데 돈을 여러분 매달 누적으로 해서 얘들아 돈을 넣을 거냐? 이게 적금. 그러면 여러분 50만 원씩 매달 넣으면 적금. 1,000만 원을 한 번에 넣으면 이게 예금. 그러면 예금도 1,000만 원 한 번에 넣어가지고 돈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거 이자 계산하는 거, 복리 계산하는 거 수학 문제 시간 풀죠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이자를 받는 거야. 원금을 여러분 정부나 저 단체들에게 얘들아 주고 나서 그거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건 은행에다 저금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은행에 예금을 해봤자 얘들아 이자가 많아야 3%, 4%거든. 근데 여러분 채권은 많으면 20%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1억 넣으면 거기에 20% 괜찮잖아 얘들아. 대신 위험하긴 한데 채권은 위험성이 있긴 해도 내가 투자한 만큼 얘들은 많은 이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상품, 금융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 예금과 비슷한 여러분 채권의 형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여러분 예금은 근데 또 사고팔 수 있어 없어? 예금은 저금한 건 사고팔 수가 없다. 채권은 근데 사고팔기가 가능해.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은 있어.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또 해보자. 채권 시장은 이러한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상품들은 하나의 상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거에 반해. 그럼 이러면 반해라고 하는 건 빨리 얘들아 비교해야 되는 대상을 찾으라는 거야. 비교 대상을 찾아볼게. 투자 자산을 거래하는 채권 시장은 이러면 그러면 앞에 나온 말하고 뒤에 나온 말에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나왔네. 이러면 뭘 비교를 하겠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상품 시장하고 그치 채권 시장을 비교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상품 시장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량이 결정되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서라고 얘기했잖아. 이거는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지. 이건 여러분 우리 경제 지문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할 때에는 무조건 여러분 이 수요와 공급 곡선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얘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랑 공급 곡선이랑 좀 다른 거래. 그러면 여러분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이 최초로 발행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채권을 대상으로 투자자들 간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통시장으로 두 가지를 구분을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채권은 시장의 종류가 두 가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빨리 채권 시장의 종류가 두 가지. 첫 번째 여러분 발행, 두 번째 유통. 그러면 두 가지가 너무 극명하게 다른 성격이 있으니까 비교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게 차이점이 생기는지 지금 이미 나왔거든 얘들아. 어떤 차이점이 있어? 시기야 시기. 최초냐? 그렇지. 이미 거래가 되었던 거냐? 아까 선생님이 예금이랑 다르게 다시 사고 팔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거래되었던 것들을 다시 거래할 때는 유통, 처음 거래할 때는 발행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 지문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 발행 시장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 현상이야? 발행자랑 투자자야. 그렇지. 그러면 투자자가 이 채권을 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이 투자자가 산 거를 다시 다른 투자자에게 뭘 했을까 아니라 파는 게 유통시장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에게 팔아. 그럼 선생님 다른 투자자를 일반 투자자라고 할게 얘들아. 일반 투자자들에게 다시 팔고 있으면 그건 유통시장. 그럼 여러분 요때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지겠지. 그치? 그러면 이런 생각은 행간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서 정리해봤어요. 자, 그 다음 다시 합시다. 채권이 최초로 발행돼서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발행시장에서의 채권 물량과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은 유통시장과는 또 다르대. 여러분 아까 가격과 얘들아 거래량이 결정되는 건 여러분 일반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잖아. 근데 발행은 유통이랑도 다르고 발행은 일반 시장이랑 또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다르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다음에 나올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채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가끔 도매와 소매시장에 빗대어서 설명되기도 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빗댄다는 말을 썼거든? 원래 비문학에서는 비유를 잘 안 해.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비유가 들어가면 여러분 이 비유는 뭘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한테 이해, 그렇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매와 소매가 뭔지를 여러분 고3 정도면 이건 무조건 알거다라고 생각하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 도매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어 얘들아. 도매는 소수의 사람이 물건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대량으로 사는 걸 얘기하죠. 도매라고 하는 거. 혹시 여러분 도매와 소매가 잘 구분 안 되는 친구들은 이 뒤에 배경 지식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걸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도매는 소수의 사람이 대량으로 물건을 싸게 사, 비싸게 사. 싸게 사야지. 얘들아 도매 시장은 싸게 사는 시장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소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느 시장을 얘기하냐면 편의점이나 조그만 시장 같은 것들을 조그만 여러분 마트 같은 걸 얘기를 해. 그럼 소매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 반대의 개념이지.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여러분 참치를 여러분 몇 박스를 사요? 아니죠. 소량으로 사고 그 다음에 물건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사는 거야? 비싸게 사는 거야. 그러면 이 투자자들은 여러분 이 발행자에게 채권을 어떻게 산다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싸게 사서 어떻게 파는 거야? 비싸게 파는 거야. 이걸 도매랑 소매에 빗대어서 설명한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 이해됐어? 그러면 비유가 나오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도매와 소매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 비문학을 읽으면서 도매하고 소매가 내가 도매랑 소매를 잘 구분이 안 되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내가 이 배경 지식이 없는 거네? 라고 생각해서 이건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다시 넘어갈게요. 이처럼 채권 시장을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구분하는 건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생각 안
안에도 친절히 설명해줘요. 소수의 대형 투자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뭐에다 빗댄 거야 얘들아? 도매에다가 빗댄 거네. 그치? 자, 발행시장에 참가해서 물량을 확보한 뒤에 여러분 이 물량 싸게 산다고 비싸게 산다고? 싸게. 그렇지. 싸게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유통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게 효율적이래요. 왜 효율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싸게 샀는데 어떻게 팔 거니까? 비싸게 팔 거니까. 여러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나한테 이득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효율적이라는 거 도매는 여러분 싼 가격에 사는 걸 여러분 소매에다가 여러분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것을 그걸 효율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채권이라는 것도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여러분 선생님이 첫 번째 문단 사실 나 정보량 되게 많았어. 그치? 여러분 이 정보량 많은 걸 여러분 그냥 어떻게 정리했어요? 채권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리해주고 여러분 딱 10개까지만 딱 정리를 하면서 이해를 했거든요. 여러분 구조도를 자세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구조도는 딱 여러분이 이해한 키워드 중심으로만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문 읽으면서 본문에다가도 표시해주고 옆에다 적거든 얘들아. 두 가지 다 해도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 본문에다가 표시 안 하면 옆에다가 메모하면서 글을 읽어도 되고 이러면 필요한 키워드 중심으로만 표시하면서 읽어도 되고 글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근데 우선은 아직 비문학을 꼼꼼히 읽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구조도를 같이 그리면서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을 한번 가보자. 자, 채권 발행시장에서 여러분 발행시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어디냐면 최초의 거래시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아까 선생님 발행시장은 번호 1번을 표시를 했어. 그럼 1번 표시를 그냥 해도 돼. 자, 그럼 여기서의 거래 방식은 매수인의 특성과 자금의 규모에 따라서 사모 발행과 공모 발행으로 구분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얘는 1 그 다음에 공모 발행 1번 여러분 발행시장에서 공모 발행으로 또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발행시장의 거래 방식을 물어보고 있구나. 그게 얘들아 1번 여러분 사모 그 다음에 2번 그게 공모 이렇게야. 근데 여러분 사모하고 공모로만 나뉘네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으면 안 돼. 어떤 거를 여러분 잘 찾아줘야 되냐면 이걸 왜 나눴는지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를 설명해주고 있거든. 자 여러분 요게 뭐예요 여러분? 나누는 기준인 요게 나누는 기준이 왜냐면 뭐뭐에 따라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나누는 기준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저게 더 중요한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사모 발행에서 여러분 매수인의 특성을 여러분 찾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금의 규모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매수인이 뭐예요? 매수인은 사는 사람을 얘기하지. 혹시 얘들아 매수라고 하는 단어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별표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이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야. 근데 여러분 매수나 매도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사실 알고는 있어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얘들아 나 오늘 음료수를 매수했어 이런 말 써 얘들아? 이런 말 잘 안 쓰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비문학은 여러분에서 일상어를 제시해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여러분 전문어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여러분 일상어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상어로 바꾸면서 내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내가 머릿속에 더 잘 기억이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의 특성을 찾으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기서 사는 사람이 누구야? 채권을 사는 사람. 투자자야. 그치? 여기서 사는 사람이 누구야 얘들아? 일반 투자자야. 얘네들의 특성을 찾으라는 거야. 사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지. 알겠지? 자, 한번 봐볼게. 여러분, 사모 발행은 공모 발행자가 특정 투자자와의 사적인 교섭을 통해서 채권을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소규모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활용을 한대요. 여러분, 지금 조건 나왔어요? 여러분, 특정 사람. 사적인 커넥션.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금의 규모였잖아. 소규모 단기 자금.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일단 정부에서 여러분 정부 산업을 하는데 갑자기 100억이 필요해. 근데 여러분 정부는 몇 조를 얘들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억은 안 비싼 걸 수도 있어. 이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당장 몇 억이 나올 곳이 없으면 삼성 이재용한테 부탁할 수도 있다는 거야. 삼성 좀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삼성도 얘들아 그 한 10억, 20억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을
달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한 달만. 한 달 동안 내가 돈이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한 달만 빌려줘. 그럼 한 달 그냥 갚을게. 이렇게 하는 채권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공문 안 읽어봐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알겠지, 얘들아? 어떤 사람들? 불특정. 다수라고 해도 돼. 맞아. 다수라고 해도 되고 불특정의 사람들이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소규모 단기 자금이 아니라 어떤 걸까, 얘들아? 대규모의 장기 자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맞는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반면에 공모 발행은 불특정 다수 나오네요. 불특정 다수. 다수라고 해도 되고 불특정이라고 해도 되고 그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거액이라고 얘기가 되네. 자, 그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므로 발행자가 당초 의도와 발행 규모에 비해서 시장에서 소화돼서 매출되는 규모가 적어서 자금 조달의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잠재한대요. 이런 거 보세요. 얘네들은 대부분 1,000억, 2,000억씩 해요. 이거 몇백억씩 할 거거든, 얘들아. 근데 그 몇백억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얘들아 50억이 안 돼. 50억이 못 모였어. 그러면 여러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이걸 접어야 돼. 위험성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10억, 20억은 이 사람 안 되면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면 이 사람 안 되면 이 사람한테만 부탁해도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몇백억 중에 얘들아 몇천억 중에 얼마가 안 되면 그거는 얘들아 너무 사업이 아예 망해버리는 거니까 큰일 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때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모 발행에 비해서는 여러분 전문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경험이 요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공모 발행이 돈도 크고 불특정 다수를 다루고 있으니까 위험성이 매우 크구나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문단을 갈게요. 자, 한편 공모 발행은 얘들아 여기 공모 발행이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공모 발행을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자. 공모 발행은 발행 위험의 귀속 여부에 따라 얘들아 뭐뭐에 따라라는 건 아까 기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이 기준에 따라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으로 분류를 하기도 한다. 여러분 얘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눈 거래. 직접, 간접. 자, 직접 발행은 채권의 공모와 관련해서 발행 위험을 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래요. 여러분 이거 아까 나누는 기준이 뭐였어, 얘들아?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그러면 여러분 얘는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된대? 발행자. 그래서 발행자가 직접 여러분 발행하다 보니까 위험이 얘한테 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키워드 중심으로만 이해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간접 발행은 중개회사가 채권을 인수함으로써 발행 위험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는 방식이래요. 그러면 얘는 발행자가 하는 게 아니라 중개해주는 애들이 얘들아 요 간접 발행은 위험을 갖게 되는 거네. 근데 여러분 위험이 어떻게 되어 있대, 얘들아?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험을 전부 인수하는 경우도 있대. 자, 두 가지 다시 나누고 다시 한번 가볼게. 자, 간접 발행의 경우는 중개회사가 발행 위험을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서 총액 인수와 잔액 인수 방식으로 다시 구분한대요. 여러분 개념이 나왔지만 여러분 총액이라고 하는 단어 딱 듣는 순간 어떤 건지 알겠지? 전부. 맞아. 전부가 바로 총액 인수. 그래서 개념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부가 바로 그러면 잔액 인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총액 인수는 중개회사가 발행자랑 약정한 가액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싸게 사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발행자가 500억짜리 이 채권을 만들어요. 그럼 500억짜리 채권을 450억에 한번 넘겨볼게. 50억은 우리가 알아서 충당할 테니까 나머지 450억을 너네한테 팔아볼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500억짜리 채권을 얼마 주고 샀어, 얘들아? 450억 주고 샀으니까 싸게 산 거야, 비싸게 산 거야? 싸게 샀잖아. 그걸 갖고 이제 파는 거야. 500 얼마로 이렇게 파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발행자랑 약정한 가액으로 채권 발행 총액을 인수한 다음에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걸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회사의 인수 가격과 일반 투자자들의 판매 가격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게 되겠죠. 만약에 얘들아 아까 450억에 내가 사왔잖아. 근데 얘가 다 팔고 보니까 430억밖에 못 팔았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그 430억 나머지 70억의 손해를 자기가 입어야 되는 거지. 20억의 손해라고 봐도 되고. 자, 중개회사가 전액을 부담을 하는 거야. 아니면 이러면 내가 450억에 사왔는데 550억에 팔았어. 100억이 이익 볼 수 있다는 거야. 중개회사는 그렇게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어. 위험이 존재할 수 있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이에 비해 잔액 인수는 발행자와 약정한 가액으로 1차적으로 여러분 발행자의 명의로 발행자랑 일반 투자자랑 매매를 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판매되지 못한 자녀분에 대해서만 중개회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러면 500억짜리를 여러분 20억이 모자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중개사가 20억을 주고 나머지 걸 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도 다 못 팔 수도 있는 거네. 얘도 다 못 팔 수 있는 거네. 다 팔 수 있고 다 팔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다 팔 수도 있고 못 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 다 둘 다 존재하는 거네요. 근데 위험은 존재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드네. 다 미리 사야 되잖아. 초기에 드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한 번에 얘들아 다 구매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총액하고 잔액의 차이점 구분할 수 있겠어 얘들아? 요 구분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공통점이고 요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자, 이에 비해 잔액 인수는 여러분 이렇게 이 일부만 이제 남아있는 것만 잔여분만 하잖아요. 그래서 총액 인수의 경우는 중개회사는 채권 발행 전액을 자기 명의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금이 언제 필요한 거야 얘들아? 초기에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까지 채권을 내가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왜? 다 못 팔 수도 있고 다 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발행자로부터 잔액 인수의 경우에 비해서 높은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단점일 수는 있지만 장점이 있네. 수수료가 높네. 그러니까 수수료 얘들아 그 부담감을 충당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수수료라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이 채권이랑 비교를 잘 하는 게 주식이야. 그래서 여러분 주식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여러분 주식이 한 주를 사요. 한 주가 10,000원짜리 선생님이 주식을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얘가 15,000원이 된 거야. 주식이 올랐잖아 가격이. 내가 이 한 주를 산 걸 한 주를 팔았어. 그럼 팔면 내가 5,000원을 이득을 얻는 거지. 그럼 5,000원이 내 통장에 그대로 입금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16.5%의 세금을 떼가요. 그럼 여러분 5,000원에 해당하는 여러분 16.5%를 떼갔어. 그 다음에 여러분 16.5% 떼가면 나머지에서 거기서 여러분 한 주당 여러분 그 세금을 또 떼가요. 누가? 세금이라기보다 수수료죠. 중개회사가 뜯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뜯어간다는 이라는 표현보다 가져가는 건데 여러분 그 막 방송 얘들아 TV 광고 같은 거 보면 한국투자증권 여러분 NH 투자증권 이런 데 있지 얘들아. 그 투자증권이 채권과 주식을 얘들아 중개해주는 중개회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증권회사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증권회사가 수수료를 또 가져가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들아 남는 돈은 4,000원 초반? 1,000원 거의 뜯기고 얘들아 아니 3,000원 후반 이 정도가 생겨. 근데 그 수수료를 얘들아 한 주에도 그렇게 가져가잖아. 이게 얘들아 사람들 주식 거래할 때 얼마나 거래해? 막 100주, 1000주 이런 식으로 거래하거든? 그러면 그 수수료 다 뗀다고 생각해봐. 그거 어마어마하게 많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이 수수료로 채권도 마찬가지. 수수료로 이들은 얘들아 위험성을 보상을 받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얘도 수수료 있어요 없어요? 얘도 수수료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얘들아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어떻다는 거야? 낮다라는 거야. 어떤 얘들아 차이점인지 알겠지? 자 선생님 위로 조금 더 올리게. 자 그래서 이렇게 얘들아 이 경우 여러분 간접 발행의 경우는 중개회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 발행자가 직접 발행하기보다는 간접 발행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 이는 발행 위험을 분담하는 것과 더불어서 중개회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적인 판매망 이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다양함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채권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간접 발행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간이 발행하는 채권. 여러분, 자, 민간이 발행하는 채권이 이제 시작되거든? 근데 아까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들이 4명 있었어. 첫 번째 줄에 나왔었지? 첫 번째 문단에. 여러분, 정부가 민간이에요? 정부는 아니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 민간이 발행하는 채권에는 정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지자체가 민간이에요? 여러분 지자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발행자는 누구예요 얘들아? 특수법인하고 1문에 나왔던 거 연결시켜줘야지. 특수법인하고 누구야? 주식회사야. 그렇지? 자 여러분 민간이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했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누가 하고 있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나 아니면 여러분 스타트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다음 부분도 가볼게. 자, 이런 채권에는 채무 불이행과 같은 신용 위험이 존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있어요. 스타트업이 발행한 채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투자하고 싶으면 어디다 투자하고 싶어요? 정부죠. 정부가 내 돈을 뜯어먹을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스타트업은 뭘 믿고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할 거야. 그러니까 위험성이 더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민간에서 발행하는 거는. 그치? 자, 따라서 채권 발행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투자자는 발행자보다 신용 있는 중개회사를 신뢰하고 투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중개회사가 없었으면 여러분 삼성하고 여러분 이제 만약에 스타트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어떤 채권을 살 거야? 당연히 삼성 사겠지. 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성의 정보가 더 많으니까. 스타트업은 이제 시작하고 이제 만들었으니까 얘네들이 돈을 잘 갚는지 안 갚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삼성은 채권을 만들어 온 지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잘 갚는지 못 갚는지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훨씬 더 정보가 많을수록 어떤 거야 얘들아? 더 안전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안전하지 않은 스타트업에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경우는 그 회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다? 중개회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채권 발행자는 비록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간접 발행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 안전성 때문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가 책 발행 시장의 거래 방식을 이해를 한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사무하고 공모가 있으면 공모가 훨씬 더 위험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보자. 직접 있고 간접이 있다고 한다면 발행자는 어차피 이것도 얘가 발행하고 얘도 발행을 하지만 여러분 발행자는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훨씬 더 위험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직접이죠. 그래서 간접에 얘들아 뭘 한다고? 수수료를 내더라도 이걸 한다고. 왜? 이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잔액과 총액이 있으면 당연히 얘들아 누가 더 위험해? 총액. 왜냐면 총액에 들어가는 자본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얘들아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행간에 숨겨져 있는 의미까지 한번 다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다음 것도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 문단. 한편 채권 유통시장은 여러분 유통시장이라고 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발행시장이 아니라 유통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이 돼요. 2-1, 2-2. 자, 장내시장은 거래소 내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매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반면에 장외시장은 거래소 밖에서 인터넷 메시저 등을 이용해서 가격 탐색 후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해서 양자 간 매매가 체결되는 방식이다. 이런 문장 너무 길어. 근데 여러분 딱 포커스 이것만 기억하면 되지. 여러분 뭘 기준으로 나눴어 얘들아? 장소로 기준으로 나눴으니까 여러분 장소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장내는 뭐만 찾으면 되더라? 거래소에서 한다. 장외는 인터넷에서 한다. 바깥에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 딱 그것만 핵심적인 내용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잘라 이렇게 막 길게 문장 되어 있는 걸 다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딱 뭐만 기억하면 돼? 거래소 그 다음에 인터넷. 장소에다라고 했으니까 그 기준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채권은 주식과 달리 만기가 있는 상품이래요. 얘들아 왜 만기가 있어요? 왜 만기가 있어야 해요? 이런 개념에서 찾아야 돼. 만기가 왜 필요할까?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여러분 이자 계산하는 내용 원금과 이자 계산하려고 하면 만기 무조건 주지 않아? 1년, 10년 여러분 이렇게 주잖아요. 이러면 뭐가 있어야 이자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만기가 있어야 이자를 주죠. 만기가 이게 1년짜리인지 2년짜리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그치? 10년짜리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텐데 그러면 여러분 왜 만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뭘 주기 위해서야? 이자. 왜냐면 채권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자 때문에 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왜 선생님이 요 개념은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알겠지?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저렇게 다른 내용들이 나오면 찾을 수 있어. 기본 개념에서 찾아야 돼. 자, 그럼 다시 하자. 발행자가 동일하더라도 표본금리나 만기상환리,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종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행에 저금할 때도 저금 통장 엄청 다양해요. 예금도 얘들아 무슨 얘들아 단기 예금, 무슨 장기 예금
그다음 또 얘들아 무슨 채권 예금 뭐 별의별 거 다 있어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이 채권도 너무 다양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장외보다는 장외에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장외는 그러면 아까 어떤 성질이 되게 강한 거냐면 상품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여러분 이게 장외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반대로 장외는 여러분 반대로니까 장외는 상품이 어떻게 될수록 여기는 표준화라고 얘기를 했거든 얘들아. 단순화라고 해도 상관없지 얘들아. 이 단순화되고 표준화가 될수록 장래에서가 되는 거구나. 반대 개념 딱 정리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네 번째 문단도 길지만 이런 뭐만 기억하면 돼? 장외, 장래, 위치, 장소. 그리고 이러면 상품이 다양할 때 뭐고 상품이 표준화가 될 때 뭐고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또 다섯 번째 문단 갈게요. 자, 채권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 역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상이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여러분 이 문장 아까 1문단에서 나왔는데 1문단에서 여러분 시장 구조가 다르다고 얘기해놓고는 그거에 대한 설명 안 해줬잖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내용 한번 살펴볼게.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유통시장과는 달리 발행시장은 이 채권 가격은 경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혹시 아까 발행시장을 뭐에다 비유했었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도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얘들 그거 보신 적 있어요? 막 이 꽃게 같은 거나 아니면 여러분 물고기 파는 여러분 그곳에 구두가에서 상자채로 얘들아 꽃게 이렇게 다 쌓아놓고 사람들 한 30명이 둘러싼 다음에 얘들아 모자 꺼낸 다음에 아니면 옷을 이렇게 한 다음에 숫자가 이렇게 해. 그거 뭐 하는 거야 얘들아? 경매하는 거야. 도매는 경매를 하는 거야. 경매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 시장이나 아니면 곡식도 마찬가지 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죠. 도매는.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발행 시장은 도매에다 비유한 이유가 경매를 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잡아 유통 시장은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대.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들아 시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뭘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얘들아 이건 배경 지식에 수요, 공급을 적용해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여러분 유통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일반 시장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보자. 채권 경매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되도록 낮은 가격에 채권을 매입해서 자기의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해요. 왜요? 왜 낮은 가격으로 사야 돼요? 낮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렇지. 자, 이 경매에 참여하는 걸 응찰이나 입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입찰 조건으로는 입찰 금리와 입찰 금액을 제시하게 돼요. 여러분 이걸 제시하는 여러분 주체가 누구예요? 이걸 제시하는 주체. 여러분 경매에 참여하려면 여러분 발행자가 참여할까 아니면 투자자가 참여해야 될까? 투자자. 여러분 투자자가 경매에 참여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때 입찰 금리와 입찰 금액을 쓰는 건 여러분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여러분 경매라는 말 들어봤어도 여러분 입찰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죠. 입찰이란 말 어려워.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번 바꿔보자. 입찰 금리를 왜 쓸지를 생각해봐. 투자자가. 저는 발행자한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는 이자 이 정도는 받고 싶어요 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경매라고 하는 건 내가 이 가격으로 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경매 같은 거 할 때 얘들아 그림 경매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시작가 맨 처음 시작가 1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하면 내가 얘들아 이 정도는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들아 이렇게 들잖아요. 그래서 막 얘들아 100만 원, 101만 원, 105만 원, 100여 얘들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됐을 때 내가 200만 원까지 갔는데 내가 한 200만 원까지는 내가 돈 낼 수 있지만 250만 원 정도까지는 내가 내기가 힘들다. 근데 경매에서 상대방이 230만 원 불렀어. 나는 이제 얘들아 250만 원 좀 내기 좀 230 좀 힘든데 그럼 여러분 내가 돈을 못 내면 여러분 그거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이름 부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땅땅땅. 그걸 입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낙찰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입찰 금리는 적어도 내가 이 정도는 금리를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제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는 투자자가 받고 싶은 금리.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바꿔보는 거야. 이 말이 뭔지를.
그러면 입찰 금액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 아까 경매에 일단 경매가 중요한 건 내가 돈을 낼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거든. 그럼 내가 이 정도는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입찰 금액인 거야. 그럼 이거는 투자자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그러면 여러분 정부 산업에 얘들아 이 채권을 만약에 300억짜리라고 한다면 300억을 한 번에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번에 내지 않고 얘들 난 100만 원만 사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낼 수 있는 돈을 쓰는 게 입찰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다시 할게. 입찰 금리는 투자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막 70%의 이자를 받고 싶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해진 금리 호가 단위에 따라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쓰는 방식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입찰책 결과 채권을 배정받는 경우를 낙찰됐다고 하고 이 경우 입찰금리와 입찰금액은 낙찰금리와 낙찰금액이 된다. 왜? 내게 낙찰이 됐으니까. 자,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여기 관계를 갖고 있대. 여러분 여기라는 게 뭐야 얘들아? 반대 개념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반대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지 마. 얘들아 이게 왜 반대일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여러분 발행자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발행자는 금리가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이 사람들은 이자를 주는 사람이거든? 낮은 게 좋아. 왜? 싸게 줘야 되잖아. 싸게 이자를 줘야 얘네들은 손해가 아니니까 얘네들은 금리를 낮게 주는 게 좋아. 그런데 채권의 가격은 발행자는 파는 거잖아. 팔 때는 어떻게 팔고 싶을까? 얘네 파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팔고 싶어? 비싸게 팔고 싶어. 채권의 가격은 높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금리하고 가격은 반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투자자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투자자는 여러분 금리가 높았으면 좋을까 아니면 낮으면 좋을까? 높아야. 왜냐면 자기가 그래야 투자 맛이 생기지. 얘는 높았으면 좋겠고 채권 가격. 얘들아 채권을 어떻게 사기를 원했어? 얘들아 아까 위에서 이거다. 낮은 가격에 채권을 매입하고 싶어 하잖아. 왜? 그래야 비싸게 또 팔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채권은 여러분 낮을수록 이 사람들은 좋은 거네. 왜 여기라고 했는지 이해됐어 얘들아? 요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 채권 발행자는 되도록 낮은 금리를 여러분 그거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문을 이제 많이 보면 이걸 생각이 되는데 그게 어려우면 뒤에 나온 말을 가지고서 반대 개념도 생각해보는 거야. 채권 발행자는 되도록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에게 채권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그러면 왜 투자자가 얘들아 높은 금리를 받기를 원하는데 왜 이 발행자는 낮은 금리부터 줄까? 이 사람들은 낮은 걸 원해서 그렇구나. 가격은 비싸게 팔고 싶은 거고 뒤에 있는 말로 앞에 걸 이해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물량을 어떻게 소화한다? 낮은 금리를 써내려간 사람부터 소화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차에서의 경쟁이 높아질수록 이차 금리는 낮아지게 된대요. 근데 아까 투자자들은 뭐한 금리를 원한다고? 높은 금리를 원한다고 했는데 왜 그걸 쓰는 사람들이 낮은 금리를 쓸까? 자, 선생님 이제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여러분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고 C 회사가 있어. 얘네들이 이제 얘들아 채권을 사서 투자를 하고 싶은 거야. 자, 여러분 정부에서 500억짜리 여러분 이제 정부 사업이 한대요. 그래서 채권을 만든 거예요. 채권을 만드니까 A, B, C 투자자들이 여러분 이 경매에 참여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얘가 5%의 이자를 받았으면 좋겠다 자기네는. 그래서 자기네는 200억을 자기네는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B는 여러분 4.95의 이자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대신 자기네는 100억을 투자할 수 있다. 자, 여러분 C는 나는 4.7%의 이자를 받고 싶은데 우리는 300억을 투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정부 즉 발행자는 누구부터 얘들아 물량을 소화해 나간다고? 낮은 C부터. 그렇지, 얘가 1순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한테 너네 300억 투자할 수 있다고 했지? 300억 우리한테 줘. 대신 300억에 해당하는 4.7%의 이자를 1년 뒤에 줄게.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500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300억만 가지고는 얘들아 물량이 돼요 안 돼요? 물량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2순위가 되어서 100억을 얘네들이 가져가요. 그러면 얘네들한테는 1년 있다가 4.95%의 이자를 줄게 약속을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도 얘들아 400억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자금을 다 조달할 수 있어 없어? 자금 조달이 안 되지. 그러면 여러분 A한테 여기는
100억만 주면 돼. 100억만 투자해. 해서 100억에 해당하는 5%의 이자를 주는 거야. 그러면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네. 그러면 낮은 금리부터 얘들아 지금 뭐 한다고 했냐면 물량을 소화해 나간다는 게 바로 이 말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자 이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러면 100억을 투자해서 5%의 이자를 받는 거랑 200억을 써서 여러분 얘네 사이에 4.8%의 이익을 받는 거, 이자를 받는 거 하면 어떤 게 더 얘들아 유리해요? 어떤 게 얘들아 투자자한테 얘들아 이득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여러분 이자는 조금 낮더라도 여러분 200억을 다 투자해서 4.8% 받는 게 나아요. 왜냐면 200억 얘들아 은행에 저금해봤자 2%대, 3%대거든요. 그럼 그거보단 이게 낫죠. 그러면 여러분 이 A는 다음에 5%를 쓸 게 아니라 얼마 쓸까? 4.9, 4.8 이렇게 쓰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경쟁을 하니까 낮아진다는 거야. 경쟁을 하니까 낮아지게 된다는 거. 왜? 어차피 얘들아 내가 300억 갖고 있어. 돈을 갖고 있는데 얘들아 이 투자에 못 끼면 안 되잖아. 투자에 끼고 싶어서라도 이자를 낮게 쓴다는 거야. 당연히 투자자 높게 받고 싶지. 그런데 낮은 금리를 써야 그래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갖고 얘들아 이자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야. 왜? 그거 갖고 다시 또 비싸게 팔아도 되잖아. 비싸게 팔아도 되는 거니까 들어가는 게 우선인 거야.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럼 다시 가자. 발행된 채권 물량은 이차금리가 낮은 데부터 높은 순서부터 이차례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단계적으로 배정된다. 아까 했던 말 그대로 발만 바꾼 것 뿐이네. 채권 발행액이 모두 소화되는 경우는 그 수준에서 이차금리를 그리고 모두 소화되지 않을 경우 이차금리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최고낙찰금리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렇게 선생님 예시 쓴 거에서 여러분 물량이 다 소화된 게 A, B, C 중에 어디예요? 여기까지 와야 물량이 다 소화됐죠. 그러면 A의 이자가 최고낙찰금리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A가 얘들아 참여를 안 했어. A가 참여를 안 해가지고 B하고 C만 참여를 했거든? 근데 여러분 400억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 물량이 다 소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물량 소화 안 됐죠?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높게 쓴 게 B예요? C예요? B죠. B가 최고낙찰금리가 돼요. 물량이 소화될 때, 안 될 때의 방식을 제시했어 얘들아. 그래서 그거 나눠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다시 마지막 문단 갈게. 발행 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효율적으로 형성이 되고 경매 수입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응찰률을 충분히 높여야 된대. 근데 여러분 이거는 행간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지금까지 내용 정리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응찰률을 높여야 된다는 건 아까 응찰의 개념이 뭐였어? 경매에 참여하는 걸 얘기하잖아. 참여율을 높인다는 거야. 그럼 누구의 참여율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자의 참여율을 높이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투자자의 참여율을 왜 높여야 된대요? 투자자의 참여율을 왜 높여야 될까? 아까 얘들아, 많이 경쟁하면 경쟁할수록 발행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계속 어떻게 돼? 낮아지거든. 하나 더 있어. 여러분, A가 아까 있을 땐 물량 소화됐죠? 근데 A가 빠지니까 물량이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자금 조달이 안 되네. 인원수가 너무 적으면. 그러면 여러분 저걸 하면 여러분 인원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참여가 많을수록 뭐 할 가능성이 높아져?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앞에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거든. 자 그럼 다시 할게. 경매 방식에선 단일 가격, 복수 가격,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이 존재하는데 가격 여러분 자 경매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단일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차등이 있어요. 하나씩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단일 가격은 최고 낙찰 금리를 찾아내서 그걸 경매 청산 금리로 정한 다음에 낙찰된 모든 물량에 그 금리를 다 적용한대요. 그럼 쉽게 말하면 어떤 회사가 얘들아 회사들이 쭉 참여하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여러 명이 있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금리를 다 똑같이 써? 다르게 써? 다 다르게 쓰지? 근데 최고 낙찰 금리로 다 통일시킨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 A, B, C가 있으면 A가 아까 5%였잖아. 최고 낙찰 금리를 단일로 적용을 한다면 A, B, C가 얘들아 이자를 다 다르게 써도 다 5%로 적용을 하겠다는 거야. 이게 단일. 자, 그대로 복수를 가세요. 복수는 가격을 얘들아 개별 투자자가 제시한 금리에 인수 금액을 적용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물량을 소화해 간대. 그럼 여러분 순차적으로 소화한다라는 건 이렇게 소화하고 있는 거네.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인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 이때 순서가 정해져 있지. 어디에서 어디로? 낮은 데부터 이자가 높은 곳으로 이걸 적용을 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차등은 여러분 단일 가격과 복수 가격 낙찰 방식을 혼합을 시켜놨대요. 그러면 얘는 단일하고 여러분 복수를 합쳐놨다라는 건데 근데 얘들아 왜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왜 두 가지가 있으면 그 두 가지를 짬뽕시키는 새로운 애를 만들어? 왜 이렇게 얘들아 단일하고 복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혼합하는 애를 왜 만들어? 얘 장점, 얘 장점만 갖고 올라고. 그치? 그럼 장점을 한번 생각해보자. 장점 안 나왔거든 얘들아? 자 여러분 요거는 투자자하고 발행자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더 선호하는 방식일까요? 낮게 써도 최고 낙찰금리 다 비싼 걸로 적용할 거예요. 투자자들이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얘들아 이렇게 써도 5% 받네, 이렇게 써도 5% 받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요거는 얘들아 아까 하면 할수록 얘들아 어떻게 된다고 했어? 금리가 계속 낮아지게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누가 좋아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발행자가 더 좋아해요. 그러면 니즈가 지금 다르잖아요. 발행자의 니즈랑 투자자의 니즈가 다르니까 그걸 혼합시켜 놓는 게 차등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어떤 방식인지 한번 봐보자. 여기서는 먼저, 자 여러분 먼저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결정하는 방식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네. 그래서 여러분은 순서나 과정을 찾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단일 가격 낙찰 방식대로 최고 낙찰 금리를 결정하는 게 첫 번째 순서. 그럼 여러분 만약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누구부터 찾아야 돼? 최고 낙찰 금리부터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최고 낙찰 금리 어디서부터 어디로? 낮은 데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 이하의 응찰 금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룹화를 해야 된대. 그러면 여러분 응찰 금리를 그룹화하는 게 두 번째 순서. 자, 각 그룹 내에서 최고 금리를 그룹 내의 모든 인수 금액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되 그룹별로는 상이한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럼 여러분 그룹 내에서 최고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야 된대. 이게 3번. 그러면 여러분 차등을 하는 방법은 여러분 3단계만 거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단계 3개가 제가 나와서 계산하는 방식이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 어렵다. 너무 추상적이다. 그러면 항상 뒤에 뭘 줘 얘들아? 무조건 예시 줘. 예시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예시 한번 봐보자. 2000시 금리를 제시하는 단위인 금리효과 단위 0.05포인트. 그럼 여러분 금리효과 단위는 금리를 써내려가는 제시하는 단위인가 봐요. 그럼 0.05포인트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어떤 것만 써야 돼요? 0 끝자리가 5 아니면 0만 써야 돼요. 끝자리가 0 아니면 5만 써야 돼. 자, 최고 낙찰 금리는 여러분 5%래요. 그러면 여러분 최고 낙찰 금리가 먼저 나왔네. 여기 나온 얘들아 몇 단계가 나온 거야? 1단계가 이미 나온 거야. 그치? 그러면 최고 낙찰 금리 1단계 나왔고 그룹 내 금리 간격이 0.1포인트라고 한다면 자, 그럼 봐봐. 뭐뭐 한다면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뭐 하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이제 영어에서 if의 개념이잖아요. 가정이기도 하지만 예시문에 들어갔으면 예시이기도 해. 근데 그 예시가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이나 어떤 과정이나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문장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조건이 돼. 이 과정을 찾는 조건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차등 낙찰 가격 방식을 찾으려면 조건 3가지를 무조건 먼저 찾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금리효과 단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금리 강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최고 낙찰 금리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3가지를 모르면 차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자, 차등의 금리 구간은 일단 그룹화를 해놓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룹화를 했는데 이 그룹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봐볼 거야. 이게 뭐라고 얘들아? 최고 낙찰 금리야. 그러면 최고 낙찰 금리부터 써줘야 되는 거네. 그룹화 할 때는. 자, 여러분 최고 낙찰 금리를 먼저 앞에다 정리를 해주고 근데 얘들아 이 그룹별에 되어 있는 수치를 한번 보면 여러분 5%하고 4.9%거든? 이거 차가 얼마 정도의 차가 생겼어 얘들아? 0.1,
여기도 0.1, 여기도 0.1. 그룹 안에서는 여러분 지금 0.1의 차이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미 0.1이라고 하는 수치가 이미 나오지 않았어요? 조건에서? 조건에 뭐가 나왔었어? 금리 간격. 아, 그러면 여기에 금리 간격을 빼줘야 그 다음에 나오는 그룹에 영향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룹 내에서는 뭘 빼야 된다? 금리 간격을 빼줘야 되는구나. 금리 간격 빼준 거야. 알겠지? 그런데 여기 지금 얘들아 그룹하고 그룹 간에 얘들아 이게 점수다. 얘들아 몇 퍼센트 다르지 않아 얘들아? 4.99 얘는 4.85로 시작해. 그러면 이 경우도 한번 빼봐봐 얘들아. 빼면 수치가 뭐가 나와 얘들아? 0.05가 나와. 여기도 0.05가 나오거든? 근데 이러면 0.05는 어디 나왔었어 얘들아? 금리 효과 단위가 나오네. 그럼 금리 효과 단위가 바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룹별 차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룹하고 그룹 간의 얘들아 간격 차이를 여러분 금리 효과 단위로 찾아야 되고 그룹 내 안에서는 금리 간격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 첫 번째 그룹은 5%에서부터 4.95%가 여기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응찰 금리가 뭐가 나와야 돼 얘들아? 5%, 4.95, 4.9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이걸 쓴 모든 집단들은 다 최고금리인 5%를 적용하겠다는 거야. 이걸 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그룹은 4.85부터 얘들아 어디까지는 4.75거든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4.85, 4.80, 그 다음에 여러분 4.75거든요? 이걸 쓴 사람들은 모두 다 최고금리 뭘 받는 거예요? 얘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낮게 써도 높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네. 그러면 누구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거야? 투자자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 통일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간격 차를 주잖아. 이자의 간격을 계속 낮춰서 줄 수 있으니까 누구의 니즈도 맞출 수 있어? 발행자의 니즈도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차등은 두 개를 혼합시켰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해됐어 얘들아? 정보량 많죠. 여러분 정보량이 많은 지문들은 글의 짜임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분류 조건이 나오는 이런 글에서는 조건에 맞는 키워드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얘들아 수요자의 혹은 여러분 매수인의 특성이라고 하면 매수인의 특성만 기억하면 되는 거고 얘들아 장소에 따라라고 했으면 장소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내용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그릴 거 내용도 한번 더 볼게.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자. 표준화 다양화가 나왔던 게 장래랑 장외였거든. 그래서 여러분 표준화가 쉬워진다는 건 단순화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단순화되면 장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거라고 우리 예상을 했었어. 그치? 그리고 그 말 그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맞는 말인 거네. 자, 그 다음에 2번 차등가식 낙찰 방식에서 그룹 내 금리 간격이 그럼 아까 예시를 줬으니까 그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봐. 예시는 5.00부터 4.90까지 금리 간격이 몇이었어요? 여러분 0.1이었잖아요. 금리 간격을 여러분 크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금리 간격을 키워볼게. 4.80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는 5, 4.9, 4.9 여러분 세 얘들아 그룹이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세 그룹한테만 5%를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금리 간격 커지면 얘를 어떻게 돼야 돼? 이러면 5, 그 다음에 얘들아 4.9, 4.9, 4.85, 4.8 다섯 단계의 그룹을 다 5.0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럼 발행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이 금리를 높게 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커질수록 발행자의 수익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낮아질 수 있겠구나. 왜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그럼 선생님 지금 어떻게 했어 얘들아? 요거는 금리 간격을 제시한 여러분 예시를 갖고 와서 예시를 어떻게 했어? 크게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크게 만들어줬어. 그거 가지고 이해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적절하지가 않은 거네. 답 2번 돼야 돼 얘들아. 자 3번 가세요. 채권 발행자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개된대. 자 그대로 봐봐. 뭐뭐 할수록이라고 하는 거 어떤 변화를 물어보는 건데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위험성이 얘들아 어떻게 돼? 낮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삼성하고 스타트업 이렇게 비교를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위험성이 낮아지는 건데 공모 발행에서 직접 발행의 비중이 증가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해. 근데 그럼 자 보세요. 직접 발행하고 간접 발행 중에 얘들아 발행자 입장에서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누구였어요?
직접이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위험성이 낮아진다고 하면 여러분 직접 발행을 해도 되는 거네. 그럼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얘들아 간접 발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중개회사의 선정 시 얘들아 잔액 인수 비해서 우리 총액 인수가 여러분 이 잔금이나 초기 자본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었지?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은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요구와 근데 여러분 잡으세요. 여기서 여러분 이게 얘들아 요즘에 문제를 만드는 트렌드거든 얘들아. 어떤 트렌드냐면 학생들한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읽는 학생들이 있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읽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예쁜 꽃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린 꽃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변하잖아. 어떤 명사니까 이러면 그 꽃은 그냥 대충 보고 뭘 보냐면 어떻게 된 꽃인지를 더 초점을 둬. 그래서 예쁜 꽃이라고 했을 때 예쁘다라고 하는 수식하는 말에 더 초점을 두면서 읽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래서 출제자들도 그걸 알아. 학생들이 여러분 이렇게 뒤에 나온 명사들은 바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뇌에서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수식하는 말에 초점을 두면서 읽는 경우가 많아요. 봐봐 얘들아 너 정말 너는 뭐하다라고 했을 때 너라고 하는 말보다는 너를 어떻게 꾸며주고 있는지 말에 우리는 사실 더 귀 기울이는 경우가 많아. 너 정말 예쁘다 아니면 여러분 너 못생긴 너 아니면 여러분 나를 욕하고 있는 건 그렇게 잘 들려 얘들아. 또 수식하는 말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듣고 있고 읽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출제자들도 수식하는 말과 그 다음에 수식받는 말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에 친구들이 더 초점을 두면서 무의식 중에 이거에 초점을 두면서 읽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요거를 지문에서 계속 반복해.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이 뒤에 있는 수식받는 말을 놓치게끔 하는 선지를 많이 만들어요. 요즘 수능 트렌드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수식받는 말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봐봐 얘들아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주체거든 얘들아. 투자자들은 가격을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여러분 낮은 가격으로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낮게 원하는 거야. 그리고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 높은 이런 가격에 팔고 싶은 거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러면 여러분 낮다 높다. 왜냐면 낮다 높다 아까 뭐도 얘기했냐 금리에서도 낮다 높다를 얘기했거든. 순간 여러분 낮은 애 금리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 풀면 틀리는 거야. 여러분 가격을 안 보고 금리로 생각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는 안 걸리겠지라고 하잖아. 근데 여러분 오답률을 보면요 이런 선택지를 만든 게 오답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얘들아 시간에 쫓기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친구들이 얘들아 이걸 많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출제자들도 그런 허점을 노리면서 문제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걸리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읽을 때 너희들이 안 걸릴 수 있는 거야. 뭐에 초점 맞추면? 명사랑 여러분 꾸며주는 말이 아니라 꾸밈을 받는 말에 포커스를 맞춰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요걸 잘 생각해줘야 돼. 이거는 나중에 뒤에 다른 지문 가서도 한 번 더 설명해 줄 거야 얘들아. 실제 수능 지문으로도 한 번 더 연습해 볼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답이 왜 2번 되는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3번 가세요. 자 여러분 3번 문제 풀 때 왜 다 눈으로 풀어? 얘들아 요거는 눈으로 풀어도 돼. 암기가 되면 눈으로 풀어도 되는데 여러분 웬만하면 보기는 손으로 쓰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 봐보세요.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 그 앞에 1번,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에 대한 문제들이냐면 내용일치에 대한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내용일치 문제들은 지문을 읽고서 얘들아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는 거지만 보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풀려고 지금 출제를 하고 있냐면 출제 의도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보기를 주는 이유는 지문에 나와 있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보기는 이해된 것을 적용하는 문제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적용된 것을 어디에 정리를 해야 되냐? 보기에 정리를 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얘들아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여러분 왜냐면 1, 2학년 때는 얘들아 보기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보기를 빠르게 읽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선지로 가서 선지를 분석하고 있어. 선지를 분석한다는 건 여러분 아까 1번이 뭐였냐면 여러분 지문 쫙 읽고 단일 가격 낙찰 방식에서 경매 청산 금리는 5.05이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얘들아 여기서 이제 단일 가격을 하나씩 다 찾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최고 금리를 찾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이 금리 효과 단위면 여러분 이걸 딱 읽었잖아? 그럼 이제 금리 효과 단위를 거기에서 미리 찾았던 게 아니라 2번 선택지를 읽고 금리 효과 단위를 그때부터 적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본문 다시 찾기 시작을 해. 그러면 여러분 선지를 여러분 뭘 하기 시작하냐면 선지를 얘들아 시험지처럼 하나하나 다 분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3학년 문제에서는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 지문은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까다롭지만 선지는 어렵지 않은 지문을 갖고 왔거든. 근데 선지가 요즘은 트렌드가 어떤 거냐면 지문은 쉽고 얘들아 선지가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 선지를 그때부터 분석하기 시작하면 두 개 중에 고민되는 게 너무 많고 얘들아 시간은 더 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보기가 주어지면 보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문을 적용을 해야 된다. 보기를 분석하고 지문을 여러분 보기에 적용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선지는요 선택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이 내가 문제를 푸는 걸 여러분 이제 구술로 얘기를 해볼게. 여러분한테 내 머릿속에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한테 끄집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거야. 아 그러면 선생님이 보기를 읽을 땐 저렇게 생각하면서 읽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봐봐. 각국 정부는 1,000억 원에 해당하는 국채를 발행하고자 한다. 아 그러면 각국 정부가 발행자가 되고 이게 조달해야 되는 조달금이 돼야 되는구나. 국채 경매에서 그럼 국채 경매를 발행자가 한다라는 건 지금은 발행 시장이 열리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선생님이 본문에서 이해했던 걸 뭐 하기 시작해요? 적용하면서 보고 있죠. 이게 보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부터 F까지 6개의 금융회사만이 참여한대요. 그러면 얘가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A부터 F까지가 투자자에 해당하는구나. 그럼 이들의 2차 조건은 어차피 계산할 때 다시 보면 되니까 얘는 제끼고 여기부터 읽을 거야. 어떻게 계산하라고 하는지 계산 방법 3가지 있었거든. 보기에서. 미안해. 지문에서 3가지 있었거든. 자,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 이러면 봐봐. 만약이란 말 썼어. 그럼 이 만약이라는 건 확실히 정해졌다는 거야? 안 정해졌다는 뜻이야? 안 정해졌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단위라고 복수하고 차등을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각국 정부가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을 국채 경매 방식으로 채택한다고 했을 때 금리 간격은 0.02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차등을 계산하려면 아까 이제 순서가 뭐냐면 최고 낙찰 금리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최고 낙찰 금리는 단일 가격부터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단일 가격을 먼저 찾으면 최고 낙찰 금리도 찾을 수 있고 차등을 계산하는 순서도 정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같이 계산해야겠다. 머릿속으로 생각. 그러면 여러분 차등은 조건이 3가지가 필요했었어요. 어떤 게 필요했었냐면 뭐가 필요했냐면 금리 효과 단위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금리 간격이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최고 낙찰 금리가 필요했지. 그러면 최고 낙찰 금리부터 한번 찾아볼까? 최고 낙찰 금리는 물량이 소화가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데 물량은 1,000억 원을 소화한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계산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낮은 순서부터 F부터 해야지 얘들아. 200, 400, 600. 선생님 왜 누적시키는지 알겠지? 물량 소화했는지 보려고. 700, 900, 110? 그러면 A사가 되면 충분히 물량이 소화가 되겠네. 그러면 A사까지가 그러면 최고 낙찰 금리겠구나. 그러면 최고 낙찰 금리는 5.05%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단일 가격은 다 뭘로 적용한다는 거야? 5.05로 통일시키겠구나. A부터 F까지. 이렇게 생각. 자, 그 다음에 복수는 그러면 물량이 다 소화됐으니까 여러분 F는 이렇게, E는 이렇게, D는 각각 금액 이렇게 했는데 얘만 100억을 적용하겠구나. 이러면 복수. 정리 다 됐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등을 계산할게요. 금리 간격은 0.02포인트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금리효과 단위가 안 나왔네. 금리효과 단위가 뭐였지? 금리효과 단위는 금리를 제시하는 단위라고 했으니까 금리를 쓰는 방식이겠구나. 금리를 쓰는 단위를 쭉 봤더니 소수점 2자리만 써야 되는구나. 근데 소수점 2자리를 어떻게 써야 되나? 5단위로 써야 되나? 뭘 써야 되나? 최소 얘들아 마이너스가 되는 여러분 그 값에서
최소가 그게 금융가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0.01도 있고 0.02도 있는데 그러면 0.01 단위로만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 금융가는 0.01포인트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최고 낙찰금리랑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그룹화였잖아요. 그룹화 0.05에서 금리 간격을 적용해야 돼? 금리 효과 단위를 적용해야 돼? 금리 간격 적용해야 돼. 5.03. 두 번째 그룹은 5.02부터 5.00. 그 다음에 4.99부터 4.97이구나. 그룹은 3개만 있어도 되겠네. 4.99가 맨 마지막이니까.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누굴까? A와 B하고 C가 들어가네. 그러면 A, B, C 모두 금리 최고 금리인 5.05를 적용받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누굴까? 두 번째 그룹은 D하고 E가 들어가네. 그러면 D하고 E는 최고 금리인 5.02를 적용받겠구나. 그 다음에 얘는 F만 들어가네. 그래서 4.99 적용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러면 머릿속으로 암산이 되면 어느 정도는 써도 돼 얘들아. 얘네들은 차등할 때 5.05, 얘는 5.02, 얘는 4.99. 머릿속으로 얘들아 그룹이 다 만들어질 수 있는 친구들은 이것만 써도 되지. 차등을 머릿속으로 정리해도 되지만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눈으로 읽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눈으로 읽으면서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쭉 읽었던 방식들을 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는지를 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선택지를 한번 보잖아? 그럼 여러분 선택지 봐봐. 단일 가격 낙찰 방식에서 경매 총사금리가 이러면 뭘 얘기했냐? 최고 낙찰 금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바로 5.05 맞는 말. 그냥 오케이. 자, 각국의 금채 금리 효과 단위는 0.01 맞는 말. 그 다음에 A사의 낙찰 금리는 경매 방법 상관없이 여기 통일될 거니까 5.05. 그 다음에 얘들아 복수는 순차적으로 했을 때 얘들아 A는 100억이긴 하지만 5.05. 여기도 5.05. 다 똑같네. 자, 그 다음에 4번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을 적용하면 D는 5.02. 확인만. 그 다음에 F사가 최종적으로 배정받는 국채 금액은 100억이 아니라 200억. 이러면 눈으로 읽어서 풀어도 되지만 생각하면서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선지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었어. 그런데 선지가 까다롭게 나오면 여러분도 이거를 적용해서 답의 근거만 빠르게 캐치를 하려면 보기를 잘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출 분석을 한다고 하잖아요. 고3들이. 기출 분석은 이걸 하는 거예요. 보기를 내가 다 지문에 적용을 해보고 이게 다 이해가 되는지를 보는 거야. 이걸 기출 분석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봐.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빨리 풀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여러분 그렇게 눈으로 풀고 쭉 읽어서 풀었을 때 다 맞아요? 아니지. 솔직히. 근데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러면 40문제는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난이도가 좀 쉬워서 여러분 40문제는 다 비슷하게 맞았다. 그럼 나머지 이제 수능 문제 5문제가 이제 중킬러 문제들이어서 이거를 이제 친구들에 따라서 점수가 좀 갈릴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친구는 여러분 이 5문제 어려운 문제를 다 읽었어. 근데 여러분 다 읽었고 시간도 일단 딱 맞춰가지고 잘 풀었다고 얘기를 했어. 다 맞았는데 5개 다 틀렸어. 그런데 어떤 친구는 자기는 잘 못 읽었는데 2문제는 확실히 읽었다. 그 남은 시간에 2문제는 확실히 읽었으니까 3문제는 못 풀었잖아. 못 풀었으니까 3문제는 틀렸고 2문제 내가 푼 거는 다 맞췄다. 그러면 여러분 얘는 여러분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내가 너무 빠르게만 읽다 보니까 다 틀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정확하게 2문제라도 읽은 친구들보다 그러니까 다는 못 읽었잖아요 지문을. 그런데 얘가 이러면 우리 2문제면 국어는 4점에서 6점이 차이가 나거든. 왜냐면 3점짜리 있고 2점짜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4점에서 6점이면 여러분 이게 등급 하나 차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는 등급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정시에서는 여러분 국어 등급이 하나 달라지면 대학이 달라질 거고 국어 영어 때문에 왜냐면 표준 점수가 높으니까 최저도 국어 때문에 얘들아 최저가 달라질 텐데. 그러니까 시간 안에 푸는 게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여러분 보기를 꼼꼼하게 다 적용해서 푸는 연습을 잘 하면 저게 오히려 더 시간이 빨리 돼. 왜? 고민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인 거야. 지문을 잘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도 있기는 하지만
항상 이런 보기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선지는 빠르게 푼다. 이런 문제풀이 방식을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보기는 그렇게 풀어야 돼. 이러면 보기가 없는 문제들은 또 그거대로 다시 푸는 문제 방식들이 있어. 그러면 보기는 요렇게. 알겠죠? 그래서 굳이 시간에 쫓기면서 문제 풀 필요는 없다. 지금은 정확도를 높이는 수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했어, 얘들아?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풀 거야. 답은 그러면 얘들아 몇 번 되냐면 5번이 틀린 거지. 그치? 5번은 이 100억이 아니라 200억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어딜 가보냐면 여러분 우리 8쪽을 한번 가볼 건데요. 자, 여러분 8쪽에 있는 지문은 여러분 1학년 때 선생님이 봤던 지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중요한 지문이어서 선생님 다시 넣어놨고 안 읽었던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여러분 넣어봤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 건데 그 전에 여러분이 이 지문 읽으면서 다시 뭘 보냐면 두 개를 비교하는 글의 짜임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걸 찾으면서 읽기 좋은 글이어서 내가 다시 갖고 온 거거든. 그럼 자,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두 대상을 비교하는 글들은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성리학과 국학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나온 것처럼 얘들아 주관주의, 객관주의 아니면 본질적, 비본질적 이렇게 얘들아 비교하는 글들이 나와. 그럼 비교할 때는 여러분 두 대상이 나왔으니까 첫 번째 대상의 관점과 혹은 입장과 여러분 개념은 정리하면서 가야겠죠? 이거는 A의 입장이야. 그러면 여러분 A의 입장이라는 건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번호를 매겨줬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A의 관점은 다 1번 표시를 하면서 읽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의 관점하고 입장하고 개념도 나오겠죠. 그러면 읽으면서 여러분은 2번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서 읽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A하고 B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건 비교는 뭐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비교라고 해? 공통점, 차이점.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A와 B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은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차이점만 찾는 건 대조야. 대조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면 비교하는 글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라는 뜻이야. 찾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아까 이렇게 두 개 비교하는 게 아까 지문도 되게 많았었거든. 얘들아 공모, 사모, 직접 발행, 간접 발행. 이러면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그걸 할 때 얘들아 두 개의 종류들이 나왔을 때 선생님 뭘 찾으면서 읽어야 된다고 했어 얘들아? 두 개로 나뉜 기준. 그렇지? 그럼 여기도 A와 B로 나뉘는 여러분 기준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기준이 바로 여러분 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차이점들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지문은 여러분이 저 4개를 찾으면서 한번 읽어올 거야. 읽었었던 친구들 읽으면 기억날 거야. 근데 안 읽었던 친구들은 이거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글은 이런 글의 짜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돼. 다음 시간에 선생님 다시 한번 봐줄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이제 선생님이랑은 요 지문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피터싱어. 피터싱어는 12쪽에 있어요. 12쪽으로 가자. 자, 얘들아 우선 아까는 경제 지문을 봤잖아.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인문 지문을 가지고 왔어. 근데 여러분 인문 지문 중에서도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역사는 실제 있었던 일들이니까 눈으로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인문에서는 시험에서는 역사 부분보다 뭐가 더 많이 나오냐면 동양 철학하고 서양 철학, 철학에 대한 사상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문 철학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걸 다루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아. 이러면 인간의 본질, 자연의 섭리 이런 걸 다루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가시적인 대상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비가시적이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대상들이 아니라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비가시적이고 추상적인 지문들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읽으시면 제일 좋냐면요. 여러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시화를 하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걸 가시화를 해보는 거죠. 어떻게 가시화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본다든지 예시는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잖아. 예시를 생각해본다든 근데 선생님 저는
생각하는 걸 잘 못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구조화를 그려도 돼. 구조도를 그리라고 하잖아 선생님이. 구조도를 그리거나 아니면 예시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예시를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직접 구조도를 그려서 이 글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읽어주면 짐에 대한 추상적인 것들은 그래도 좀 구체화, 눈으로 시각화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기 어려운 지문들이 있어요. 이 지문이 그렇거든요. 너무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 뭘 해보면 또 되냐면 내 말로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내 말로 풀어서 이해해보기. 그러면 내 말로 풀어서 이해를 해보려면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뭘 했었냐면 여러분 매수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그걸 이제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여러분 이것도 문장을 내가 이해를 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내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는 거야 스스로.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모르나 이렇게 될 때는 여러분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잖아.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그거를 개인별 시간에 물어봐도 되잖아. 그래서 내 말로 풀어봐도 되는데 그거를 이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적용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또 너무 어려워요. 이 지문은. 그럼 이제 마지막 방법이 이제 뭐냐면 여러분 이 철학은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주장하는 글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 주장할 때 가장 핵심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데카르트는 여러분 무조건 이원론적으로만. 여러분 또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문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지문에서 딱 그 키워드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어. 핵심 주장하는 내용들. 그러면 그 핵심 키워드만 이해하셔도 돼요. 너무 어려우면. 그러면 핵심 키워드만이라도 캐치를 했는데 얘들아 이거는 참기 쉬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강조하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 문학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무슨 표현법을 썼더라? 반복을 하죠. 반복되는 걸 찾으세요. 여러분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구절이 비슷하게 반복되거나 아니면 단어가 계속 반복되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어려우면 출제자들도 여러분한테 뭘 주냐면 힌트를 줘. 작은 따옴표로 얘들아 이거 너무 중요해 라고 설명을 해줘버려.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것들을 중심으로만 이해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 키워드만 뽑아서 이해해도 되거든. 그렇게 글을 몇 번 읽어보면 글의 짜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배경지식이 계속 쌓이면서 다른 지문들도 계속 읽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 자, 피터 싱어는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물음은 왜 나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는가? 혹은 동물은 왜 서로 잡아먹는데 왜 우리는 동물들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등의 일정한 방식으로 행위해야 할 윤리적 이유를 찾는 누군가는 다른 유형의 것이라고 말한다. 랩하는 것도 아니고 겁나기는. 여러분 이렇게 문장이 너무 길고 뭔가 얘들아 질문 예시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럴 때는 여러분이 말로 바꾸는 게 어려우면 말을 어떻게 해봐도 되냐면요. 여러분 얘네들은 여러분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전자의 물음은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후자의 질문은 이렇게 읽어도 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어보는 거야. 피터 싱어는 전자는 후자가 일정한 방식으로 행위해야 할 윤리적 이유를 찾는 누군가는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후자는 여러분 이 피터 싱어는 무슨 질문이라고 생각하냐면 윤리적 이유를 찾는 질문이다. 그러니까 얘는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전자는 여러분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반대로 생각하면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없는 물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 경우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지가 왜라고 질문해놓고는 내가 이유를 못 찾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철학가들의 생각을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면 그들은 정말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진짜 얘들아 그것만 계속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들이 이렇게 말했다가 A라고 말했으면 그냥 A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이유가 있다 없다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왜 그렇게 바뀌는지는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 그러면서 넘어가면 돼. 자, 여기까지 찾았어 얘들아. 그러면 이제 지문을 좀 많이 읽어본 친구들이나 문장을 조금 읽어본 친구들은
이게 무슨 차이에 있는 질문인지 조금 감이 잡히기는 해. 그럼 첫 번째는요. 윤리적 행위 전체를 얘기하죠. 그런데 두 번째 거는 왜 평등해야 돼? 왜 그런 행동을 해야 돼? 나는 왜 동물을 잡아먹으면 안 돼?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맞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두 가지 질문들은 여러분 좀 더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질문의 문제라면 이거는 약간 여러분 저 모든 것을 뭐 하는 질문이라고 봐도 되냐면 포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이다,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용어는 아니더라도 두 가지가 이런 차이가 있는 거가 있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물어볼 때 철학을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전체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좀 세부적인 것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은 세부적이다, 전체적이다, 포괄적이다, 구체적이다 이런 말들로 이 말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내 말을 바꿀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럼 가보자. 후자에 그게 아니어도 여러분 친절해요. 출제자 좀 친절해지려고 해요. 윤리 내부의 물음이래 후자는. 그러면 윤리가 있으면 그 윤리에 세분화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는 질문인가라는 뜻인 거네.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이고 여러분 세부적이고 세부적이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문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전자의 물음은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이라는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 철학에서 이런 글의 구조 잘 생각해. 아까도 얘들아 선생님이 경제 질문에서 시장 이런 거 시장 수급 시장의 형식 이런 말도 나오면 이거 무조건 수요 공부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뭐에 얘들아 인간 그 자체 윤리 그 자체 아니면 자연의 그 근원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철학에선 본질을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이 전자의 질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본질적인 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본질이라는 건 여러분 근원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윤리 그 자체, 윤리 그 얘들아 본질적인 것, 윤리가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모든 성향들을 다 질문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왜라고 질문을 했지만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다라고 지금 피터 싱어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떤 철학가들은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자, 그럼 여러분 요게 뭐냐면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단이에요. 자, 첫 문단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 거의 90%가 다음에 나올 내용이네요. 이게 다음에 나올 내용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네. 여기는 피터 싱어의 입장을 먼저 딱 제시해놓고 그리고 이 사람과 반발되는 어떤 다른 철학가들에 대한 입장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철학자의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면 근데 여러분 이 글은 맨 처음부터 얘들아 누구부터 얘기했어? 피터 싱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 철학가만 딱 얘기하고 뿅 끝날까? 그러진 않을 거야. 피터 싱어의 입장이 또 한 번 더 나오겠지? 아닐까? 얘들아 반박하는 거 얘 또 반박하겠지? 그리고 얘들아 철학가의 입장은 적어도 몇 개 이상이 나와야 돼요? 2개 이상 들어가야 돼. 맞아요. 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2개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철학가의 입장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2개 이상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2개 이상 찾고 그거에 대해서 피터 싱어는 뭐라고 생각할지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글의 짜임이 대충 피터 싱어 나왔고 어떤 철학가 나왔고 또 어떤 철학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철학가 피터 싱어 어떤 철학가 피터 싱어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문단을 조금 한번 같이 가보자. 철학자들이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는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와 관련되어 있다. 정의는 뭔 말인지도 알겠어. 원칙도 뭔 말인지도 알겠고 윤리적인 것도 뭔지는 알겠지만 그걸 합쳐놓으니까 뭔가 얘들아 두리뭉실한 개념이잖아. 뭔가 딱 눈에 띄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그럴 때는 그냥 윤리, 원칙, 정의에 따른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다시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 중에서 어떤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윤리적 원칙이라는 정의에 따르면 원칙이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뭐 해보라고 했냐면 반복되는 단어로 이해해
중요하다고 했어. 그치? 그러면 여러분 잡아. 윤리적 원칙에 대한 정의는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 근데 원칙이 계속 반복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읽으시면 돼요. 잘라서 읽어서 그 중요한 원칙이 뭐가 된대요? 이게 윤리적 원칙이래요. 그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봐봐. 개인에게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뭔지 알겠어. 여러분 사람마다 개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이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얘들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나는 성공도 중요하고 부모님도 중요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해.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을 수 있잖아. 그걸 얘기하고 있구나. 그게 윤리의 원칙이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자, 선생님 지금 어떻게 했어? 내가 내 말로 좀 풀어봤어. 나한테 중요한 원칙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잖아. 그치? 그러면 내 말로 풀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눈에 조금 가시적으로 보이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행위의 이유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어진대요. 왜냐면 그 행위는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에 따른 윤리적 행위이기 때문인 것이다. 개인의 원칙까지는 어떻게 이해했지만 얘들아 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할까? 그럴 때는 그냥 그냥 이렇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고 그 뒤에 나온 뭘 봐 얘들아? 예시를 봐야지. 빈자를 돕기 위한 기부 행위가 자신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이런 예시를 들었거든? 그러면 조금 눈에 딱 띄지.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거, 기부를 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행위. 이게 뭐야 얘들아? 개인에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칙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저 기부가 바로 원칙이고 이게 얘들아 지금 이 철학가들은 윤리적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부를 하면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이 사람한테는. 근데 그럼 내가 기부를 안 하면 비도덕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윤리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자기가 얘들아 윤리가 기부를 했냐 안 했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정의에 따라서 실제로 자신의 부를 기부할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부를 해야 하는 게 도덕적인 사람인 거니까 그럼 나는 기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실천이 그대로 나오는 거네. 예시를 다른 걸로 바꿔봐 얘들아. 어떤 걸로 바꾸냐면 내가 어른들에 대한 공경을 해야 되는 걸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른들 딱 하면 일어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어떤 사람 0.1초 만에 일어나서 앉으세요 어르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평상시에도 자기가 공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신념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행동이 얘들아 다른 사람은 생각할 동안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서 행동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러면 실천이 중요한 게 아니네. 얘네들은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원칙만 세워지면 무조건 뭐가 따라오기 때문인 거야? 실천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개인 원칙 실천인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철학가들은 여러분 뭐라고 주장하냐면 개인의 원칙이 윤리이니까 그 실천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할게. 윤리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따르는 경우는 일단 윤리적 결심을 하게 되면 여러분 윤리적 결심이 뭐야? 윤리적 원칙이네. 그치? 이렇게 이 원칙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실천적인 문제는 발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연히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물음은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근데 그러나 그럼 이제 누구의 의견이 나와야 돼? 피터 싱어의 입장이 나오는 거야 얘들아. 자, 근데 피터 싱어는 이 경우 자 여러분 이 경우는 누구의 입장이야? 피터 싱어의 입장이 아니야. 누구의 입장이야? 어떤 철학가의 앞에서 얘기했던 중요한 키워드 개인의 원칙. 여러분 이 철학자는 윤리적 원칙은 칸트 용어를 따를 때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아니라 개인적 경륜에 머물고 만다라고 주장을 한대요. 이들은 여기에 머물고 만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을 바꿔봐. 개인은 개인 그대로 나왔지. 경륜이라는 거 1학년 때 배우지 않았어 얘들아? 경륜은 규칙이에요. 원칙이죠? 그러면 개인의 원칙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도 작은 따옴표로 설명해주고 있잖아. 어떤 철학가들은 여러분 뭘 중요시 여겨? 개인의 원칙을 중요시해.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걸 하는 건 이 사람이네. 그럼 피터 싱어는 여러분 뭘 중요시 여긴다는 걸까? 보편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개인이 아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보편성을 중요시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피터 싱어의 입장을 여러분이 잘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철학가는 개인이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여러분 피터싱어는 보편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들아 내용 정리해도 끝나. 이렇게만 이해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윤리가 아닌 것과 구별해주게 하는 것이 보편적 관념에 따른 행위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선생님 극단적인 예시 하나, 좀 시간 되지만 극단적인 예시만 하나 딱 더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돈이 신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떤 철학가의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윤리적인 거야.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면 여러분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때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죄책감을 못 느끼고 얘들아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들아 남을 때려 돈을 막 갈취해. 그걸 보면 우리는 다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잘못했는데 왜 사람을 때리지? 그런 생각 안 해 얘들아? 그럼 문제야. 그러면 보편적으로 다 생각을 하잖아. 우리는 때리면 안 된다라는 게 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는 때리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대. 왜? 개인의 신념만 너무 중요시 여기면. 개인의 신념만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의 윤리성을 설명할 수 없게 돼버린다라고 하는 게 피터싱어 입장이라는 거야. 근데 조금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긴 해봤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글인지 알겠지? 피터싱어의 입장을 얘기하니까 반대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피터싱어 반박하고 다시 철학가의 입장 하나 더 나오겠죠? 그럼 또 피터싱어도 반박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 비교하면서 여러분 내용 정리해 주시면 돼요. 뒷부분도 반복되는 단어로 생각해서 이해해보세요. 여러분 알겠죠? 그 뒷부분은 숙제. 여러분 그러면 숙제는 얘들아 3쪽에 보면 여러분 우리 뭐 있냐면 3쪽에 얘들아 목차 있거든? 목차에서 1, 2, 3번 여러분 피터싱어까지 숙제 14쪽까지 그렇게 숙제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개인별 시간에 물어봐요. 물어보세요. 개인별